친정도 없는 천한 것이 1년 만에 우리 종손까지 잡아먹었으니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꺼지거라! 남편이 피를 토하며 죽은 그 밤이었습니다. 새색시 윤설아는 어머니의 낡은 책 한 권만 끌어안은 채 쫓겨났습니다. 돌아갈 친정조차 없어 첫설이 내린 길바닥에 주저앉은 이 여인. 그 책 안에는 한 집안을 뒤흔들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 정자관을 쓴 양반들이 가마를 타고 오가던 거리에 박씨 종가가 있었습니다. 형조판서를 지내는 박판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지요. 대문 안정원에는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고 안방 마루에는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집에 새색시가 들어온 지가 1년 되던 해였습니다. 새색시의 이름은 윤설아, 갓 22. 양주 김 진사댁 외동딸로 들어온 색시였지요. 얼굴은 가을 달처럼 맑고 둥그렇고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가늘었습니다. 흰 무명 저고리에 짙은 남빛 치마, 머리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옥잠비녀 하나를 단정히 꽂고 다녔지요. 이 집 사람들이 보기에 새색시는 흠잡을 데 없는 양반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새색시에게는 한 가지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지요. 가만 보면 저 세 사람은 친정 식구 하나 얼씬을 안 하누나.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부엌에서 던진 말이 마루 너머로 흘러들었습니다. 설아 아씨는 인두를 쥔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양주 김 진사댁 외동딸이라는데 외삼촌이 시집 보내놓고 화병으로 죽었다네. 외숙모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코빼기도 안 비치니 친정이라고 부를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게야. 이 집 종갓집 며느리 자리에 친정도 없는 것을 들었단 말이지요. 설아 씨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척 인두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지요. 7살 봄날 산비탈을 함께 오르던 그 손 말입니다. 어머니는 의녀의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양반과 안주인이셨지만 산에 약초가 있는 자리를 모두 알고 계셨지요. 어린 설아의 손을 잡고 한 입 한 입 풀의 이름을 일러주시던 그 봄날을 설아 아씨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사람은 받은 사랑으로 일어서고 흘린 사랑으로 살아나느니라. 이 풀이 그러하지. 한 사람이 흘려둔 씨앗이 다른 사람의 손에 가서 약이 되거든. 그 약이 또 한 사람의 가슴을 살리거든. 어머니, 저는 양반과 교수가 될 거예요. 약초 같은 건 안 배워도 돼요. 어린 설아는 그렇게 입을 비죽거렸지요. 어머니는 말없이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늦봄 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 누우셨고 사흘 만에 어린 설아의 손을 잡고 가셨지요. 설아야, 너를 의녀로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나 내 손은 이 어미가 가르쳤다. 잊지만 마라. 어린 설아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외삼촌이 어린 설아를 거두어 양주의 작은 집에 데리고 가셨지요. 14년이 지나 외삼촌은 설아 아씨를 한양 박씨 종가에 시집 보내셨고 한 달 만에 화병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 사연을 시집 사람들이 알 리 없었지요. 그저 친정 없는 세 사람이라며 마루 너머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박씨 종가에서 설아 아씨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편 박지연 서방님이지요. 부인, 어머니 말씀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오.
이 사람이 부인을 알아본 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이 아니오. 박지연은 27, 박씨 종가의 종손이자 형조 참판, 댁 적장자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단단했고 눈매는 부드러웠지요. 학문은 깊고 마음은 다정한 사내였습니다. 혼사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박지연이 외삼촌 댁에 직접 와서 설아 아씨를 한 번 뵙고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셨다 했지요. 서방님 송구합니다. 송구할 일 아니오. 부인의 친정이 어떠하든 이 사람의 부인은 부인이오. 서방님이 다정한 만큼 시동생 박지환은 어딘지 묘했습니다. 25, 박씨 종가의 차남이었지요. 키는 형보다 훤칠했고 얼굴은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볼 때 한 번에 끝까지 살피는 듯한 그 눈빛이 설아 아씨를 묘하게 불편하게 했지요. 형수님, 이 사람이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형님이 부재 중일 때라도요. 말은 다정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지 끈적끈적한 데가 있었습니다. 설아 씨는 그 눈을 마주하면 까닭 모를 한기가 등을 스쳤지요. 그저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형조판서 박판서는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직접 건네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마주치면 그저 한번 흘끗 보고 지나갈 뿐이었지요. 며느리란 본디 그런 자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설아 아씨가 안방에 차상을 들고 들어가던 길에 시아버지의 사랑채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마침 사랑채 안에서 두런두런 부자간의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무엇냐? 15년 전 아버님 손에 끝이 난 그 일 정말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까? 설아 씨는 차상을 든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길이 없었지요. 사랑채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그 일을 입에 담느냐. 우연히 묵은 서찰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만일 그 일이 누명이었다면 닥쳐라. 박 판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설아 씨는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지요. 그저 우연히 들은 한 자락의 말이라 여기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새색시 윤설아가 1년을 살아낸 박씨 종가의 마지막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그 다정한 남편이 그 다음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질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아버지 사랑채 앞에서 들은 그 한마디는 설아 아씨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자리에서 캐물을 일도 아니었지요. 며칠은 그저 평소대로 흘렀습니다. 그 며칠 사이 시동생 박지환이 사랑채에 부쩍 발걸음이 잦아진 것을 설아 아씨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형님께 직접 차를 따라 드리는 일이 잦았고 사랑채 부엌에서 약차를 다려드리는 일도 한두 번 있었지요. 그저 형제 우애가 깊어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박지연 서방님이 사랑채에서 안방으로 건너오시더니 가슴이 답답하다 하셨습니다. 부인, 요 며칠 가슴이 자꾸 묵직하구려. 무엇 잘못 든 게 있는지. 서방님, 의원을 들이심이 어떠신지요? 의원까지 부를 일은 아닌 듯하오. 며칠 자고 일어나면 가라앉을 것이오. 설아 아씨는 어머니의 책을 펴보고 싶었지만 차마 시집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는 없었지요. 그저 안색을 살피고 따뜻한 차를 자주 올렸습니다. 이튿날 저녁이었지요. 안방에 차상이 차려지고 박지연 서방님이
그 차를 한 잔 드시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시동생 박지환이 슬며시 안방 문 앞에 모습을 보이셨지요. 형님, 이 사람이 차 한 잔 따라 드리지요. 요즘 가슴이 답답하시다 들었습니다. 지환아, 내가 무슨 일이냐. 형수님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면 이 사람이 형님과 한 잔 나누지요. 설아 아씨는 어딘지 마음이 걸렸지만 시동생이 직접 형님께 차를 따르겠다 하니 자리를 비켜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부엌으로 물러나 다른 일거리를 잡았습니다. 한참 후 시동생이 사랑채로 돌아가셨고 설아 아씨가 다시 안방에 들어갔을 때는 박지연 서방님이 차를 거의 다 비우신 뒤였지요. 부인, 차가 오늘따라 좀 쓰구려. 서방님께 어울리는 차가 아니었나 봅니다. 내일은 다른 차를 올리겠습니다. 설아 씨는 빈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잔에 남은 마지막 한 모금을 부엌 종지에 부어 두었지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손이 그렇게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지연 서방님은 가슴이 더 답답하시다 하시며 일찍 자리에 드셨지요. 새벽녘이었습니다. 설아 아씨가 옆에서 잠을 자다 이상한 소리에 깨었습니다. 서방님께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지요. 서방님, 서방님, 어찌 그러시는지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등잔을 켜자 서방님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파랬고 입가에 검붉은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설아 아씨가 비명을 지르며 종을 부르려는 그 순간 서방님이 마지막 힘을 짜내 한마디를 토해내셨습니다. 부인 동생을 조심하시오. 양주 외삼촌 댁 가물. 서방님의 입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요. 설아 아씨는 서방님의 손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곧 안채종들이 비명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박지환이 가장 먼저 안방으로 뛰어 들어오셨지요. 형님, 형님. 박지환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슬픔과는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설아 아씨는 머리가 멍한 가운데서도 그 눈빛을 보았지요. 형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형님께서 어제 저녁에는 멀쩡하셨는데 서방님께서 가슴이 답답하시다 하시고 차를. 차요, 형수님께서 따라드린 차입니까? 설아 아씨의 가슴이 한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시동생이 분명히 자기 손으로 차를 따르고 가셨는데 지금 시동생의 입에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직접. 형수님, 이 사람이 어제 사랑채에 있었던 것을 형님과 형수님 두 분이 다 보셨지요. 사랑채에서 안방까지 이 사람이 차를 따라 드릴 일이 있었습니까? 박지환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설아 아씨는 입을 때려 했지만 머리가 멍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조금 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안방으로 달려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 박판서도 뒤따라 들어오셨지요. 그러나 새색시를 향한 두 분의 눈빛은 그 새벽으로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종손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지요. 이 재수 없는 것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우리 종손을 잡아먹었구나. 어머님, 저는이라니. 어제 차를 따라들인 것이 누구냐? 너 아니냐? 설아 아씨는 박지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시동생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한 자락의 한숨을 내쉬셨지요.
그 한숨에는 형을 잃은 동생의 슬픔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그 입가에는 한순간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설아 씨는 그 미소를 똑똑히 보았지만 머리가 멍해서 그 의미를 알아챌 겨를이 없었지요. 박판서 시아버지가 마지막 한마디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빈손으로 들어온 것 빈손으로 꺼지거라. 아버님, 한마디도 더 보태지 말거라. 지금 당장 이 대문을 나서지 않으면 종들에게 명예 끌어내리겠다.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 전 설아 씨는 안방에 그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의서 한 권, 어머니의 옥잠 비녀 한 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부엌 종지에 부어둔 차 찌꺼기 한 줌. 그 셋이 전부였지요. 대문으로 향하는 마당 한 구석에서 시동생 박지환이 종들의 눈을 피해 설아 아씨의 길을 슬며시 막아섰습니다. 형수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형수님을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형님이 가셨으니 이 집에 머무실 자리, 첩의 자리라도 마련해 드릴 수 있지요. 설아 아씨는 시동생의 끈적한 눈빛을 가만히 마주 보았습니다. 한 자락 한기가 등을 스쳤지요. 저는 도련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박지환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스쳤다 가셨습니다. 옆으로 비켜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떨어뜨렸지요. 형수님께서 그 답을 후회하시는 날이 오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로 떨어졌습니다. 친정도 없는 천한 것이 1년 만에 우리 종손까지 잡아먹었으니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꺼지거라. 설아 아씨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책을 끌어안고 박씨 종가의 대문을 빠져나갔지요. 새벽 첫 서리가 길 위에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그 소리가 15년 전 어머니가 길에 쓰러지시던 그 새벽에 어떤 소리와 닮아 있었지요. 설아 아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지 자기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것이 박씨 종가에 들어온 새색시 윤설아의 1년 시집살이의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박씨 종가의 대문을 빠져나온 설아 아씨는 그날 한낮까지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이 있을 리 만무했고 외삼촌은 1년 전에 가셨고 외숙모 행방은 묘연했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 한 곳이 있었다면 양주 외삼촌 댁이었습니다. 빈집이라도 잠시 몸을 누일 자리는 될 듯했지요. 한양에서 양주까지는 걸어 사흘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노자가 한 푼 없는 양반과 새색시에게는 사흘이 1년처럼 멀었지요. 마을마다 남편 잡아먹은 재수 없는 새색시, 소문이 먼저 퍼져 있어 누구도 밥 한 술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 세 사람이 그 박씨 댁 며느리라되 종손을 잡아먹고 쫓겨났다며? 우리 마당에 들어오면 부정탄다. 들이지 마라. 설아 아씨는 양반가 교수 출신이라 구걸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집에서 가지고 나온 어머니의 책 한 권만 끌어안고 사흘을 굶으며 걸었지요. 늦가을 첫서리에 손이 곱고 발이 짓물러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양주 길목 한 강가에 이르러 설아 아씨의 다리가 더는 버티지 못했지요. 갈대밭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어머니의 음성이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지요. 설아야, 내 손은 이 어미가 가르쳤다. 잊지만 마라. 설아 아씨가 흐릿한 눈을 들어 갈대밭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또 한 사람이 같은 길에 쓰러져 있었지요.
보찜을 등에 진 늙은 행상 어른이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내쉬고 계셨지요. 설아 아씨도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갈대밭을 기다시피 해서 행상 어른 곁으로 갔습니다. 손목을 짚어보니 맥이 거의 잡히지 않았지요. 어르신, 정신이 드시는지요? 낭자 가슴이 답답해 죽겠소. 설아 아씨는 어머니의 책을 펴려다 손이 떨려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러주신 그 봄날의 기억이 손끝에 살아있었지요. 강과 갈대 사이에 자란 한 풀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일러주신 익모초였지요. 한 입 따서 입에 씹어 즙을 내었습니다. 그 즙을 행상 어른의 입가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지요. 한 시즌만 견디시지요. 한 시즌이면 가슴이 풀리실게요. 설아 아씨도 마지막 한 잎을 자기 입에 넣어 씹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러주신 그 풀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지요. 흐릿하던 의식이 한 점 또렷해지는 듯했습니다. 한 시즌이 흘렀습니다. 행상 어른의 가슴이 가라앉고 핏기가 돌았지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앉으시며 갈대밭에 무릎을 꿇은 설아 아씨를 바라보셨습니다. 낭자가 이 늙은이를 살려주셨소. 어머니가 일러주신 풀일 뿐입니다. 낭자도 길에 다 죽어가신 분이 어찌. 행상 어른이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주먹밥 한 덩이가 들어있었지요. 노인이 그 주먹밥을 두 쪽으로 떼어 한쪽을 설아 아씨께 내미셨습니다. 낭자가 이 늙은이를 살리셨으니 이 늙은이도 낭자를 살려야지요. 받으시오. 설아 아씨는 그 주먹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어머니의 음성이 한 자락 일어났지요. 받은 사랑으로 일어서고 흘린 사랑으로 살아난다 하셨던 그 음성이 설아 아씨가 처음으로 입을 떼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치신 손이 저를 2번 살리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한 번은 그 가르침이 한 사람을 거쳐 다시 돌려준 사랑으로. 설아 아씨는 그제야 어머니가 15년 전에 남기신 한마디의 뜻을 알았지요. 내 손은 이 어미가 가르쳤다. 잊지만 마라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의 뜻을 말입니다. 어린 설아가 양반과 교수가 되겠다며 약초를 거절했던 그 봄날부터 어머니는 이 한 새벽의 갈대밭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양반과 교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머니가 가르치신 손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아있을 줄을 어머니는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설아 아씨는 행상 어른과 함께 그 주먹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이 어머니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지요. 다 드신 후 행상 어른이 보찜을 다시 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낭자, 이 길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소. 윤가 주막이라 하는데 옛 가문의 노복 한 분이 손주와 차리신 것이요. 길손에게 인정이 있는 자리니 잠시 몸을 누이실 만하오. 윤가 주막이라 하셨습니까? 그렇소. 늙은 노복의 성이 노시라 한다 들었소. 노덕이라는 분이요. 설아 아씨의 손이 한순간 멎었습니다. 노덕. 어린 설아가 양주로 가기 전 윤가의 부엌에서 늘 보던 늙은 종 한 분의 이름이었지요. 15년 전 가문이 무너지던 그 새벽 어머니가 어린 설아를 외삼촌 댁에 맡기시며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 주신 분도 바로 그 노덕이었습니다. 어르신, 그 주막이 어디입니까? 이 강가를 따라 한 시즌만 더 가시면 길가에 있소. 가서 노덕 어르신께 강가에서 만난 행상이 보냈다 하시오. 설아 아씨는 행상 어른께 인사를 드리고
강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진을 걸어 작은 주막이 보였지요. 마당에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고 늙은 노복 한 분이 마루에 앉아 잎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설아 아씨가 마당에 들어서자 늙은 노복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 늙은 얼굴이 등잔 불빛에 비치는 그 순간 그분의 손에서 잎담배대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씨. 설아 아씨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노덕. 아씨 정말 우리 아씨이십니까? 정말 우리 윤가의 아씨이신지요? 늙은 노복이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5년을 끌어안고 있던 한이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지요. 설아 아씨도 마당 한가운데서 그 늙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자기 진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지요. 노덕 살아 계셨구나. 아씨. 쇳내가 아씨를 다시 뵙는 날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아씨. 마당에 켜진 등잔 불빛 아래 거짓골 새색시와 늙은 노복이 마주 앉았습니다. 15년이 흐른 그 자리에서 윤가의 마지막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이었지요. 늙은 노덕이 부엌에서 죽 한 그릇을 끓여 들고 나오셨습니다. 설아 아씨는 그 죽을 한 술 한 술 떠먹으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윤가의 부엌 음식을 맛보았지요. 노덕, 내가 어찌 이 길목에 와 있는지 들려주시게. 가문이 무너지던 그 새벽 쇳내가 외삼촌 댁까지 아씨를 안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후 외숙부께서 쇳내를 양주 길목에 풀어주셨지요. 손주 하나 데리고 작은 주막을 차려 먹고 살았습니다. 윤가 주막이라 이름 지은 것은 언젠가 아씨를 뵐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지요. 설아 아씨는 죽 그릇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노덕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지요. 아씨, 쇳내가 15년을 끌어안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풀 때가 된 듯합니다. 노덕이 부엌 안쪽에서 보퉁이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색이 바른 책 한 권과 다른 도장 한 개였지요. 책의 표지에는 윤이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고 도장은 윤가 가문의 인장이었습니다. 옛 대감님께서 마지막에 쇳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가문이 문 닫을 그 밤 살아남는 자가 있거든 이 손에 닿게 하라 하셨지요. 설아 아씨가 인장을 받아 손바닥에 얹었습니다. 한 가문의 마지막 호흡처럼 무거웠지요. 노덕, 15년 전 그 일이 정말 누명이었느냐? 누명이고 말고요, 아씨. 윤대감님께서 임금께 올리려던 상소 한 자락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지요. 그 손이 임금 귀에 거짓을 흘려넣어 윤가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 손의 주인이 누구냐? 노덕이 한참 입을 떼지 못하다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조참판 박판서. 지금은 형조판서이신 박대감이지요. 설아 아씨의 입에서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이 단단하게 일어서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시집 1년 동안 자기를 며느리라 부르지도 않으셨던 그 시아버지가 15년 전 자기 친정의 문을 닫은 손이었던 것입니다. 노덕, 외삼촌께서 이것을 알고 나를 그 집에 시집 보내신 게냐? 그것까지는 쇳내도 모릅니다. 다만 외삼촌께서 시집 보내신 후 부쩍 가슴이 답답하다 하셨고 한 달 만에 화병으로 가셨지요. 무언가를 가슴에 묻고 가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밤 설아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책, 노덕이 끌어안고 있던 인장, 그리고 시집 부엌에서 챙겨 나온 종지 한 줌.
이 셋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날이 밝자 어머니의 책을 한 장 한 장 다시 펼쳤습니다. 약초의 모양과 색이 또박또박 그려져 있었지요. 어떤 페이지 한 구석에 어머니의 잔글씨로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자고. 마른 뿌리는 흰빛이 도는 누런색. 한 모금의 핏기를 빼앗고 한두 모금의 가슴을 닿는다. 설아 아씨가 종지의 찌꺼기를 손바닥 위에 부었습니다. 누런 빛이 도는 가루였지요. 어머니의 책에 그려진 그림과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설아 아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는 슬픔이었지요. 시동생이 직접 따른 그 차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가 주막의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양주 길목 윤가 주막에 약 잘 짓는 낭자가 들었다오. 주모도 모르던 풀을 척척 알아본다 하되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한둘씩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손주의 열을 안고 온 어른, 오래 묵은 기침을 끌고 온 어른, 가슴이 답답해 길에서 쓰러진 마부. 설아 아씨는 어머니의 책을 펴고 한 사람씩 맥을 짚었지요. 이 어른은 황달이 듭니다. 인진쑥을 닷새 달여 드시지요. 이 아이는 속이 차서 그러니 마늘 한 통 구워 따뜻한 물에 풀어주세요. 말은 짧고 손은 또렷했습니다. 사흘 만에 가슴이 풀리고 닷새 만에 열이 내렸지요. 어떤 어른은 설아 아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낭자, 우리 손주를 살려주셨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풀이지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설아 아씨는 늘 같은 답을 했습니다. 누가 은혜라 부르면 어머니의 풀이라 하고 누가 신통하다 하면 책 한 권의 글자라 했지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 구석에서는 어머니의 음성이 잔잔히 일어났습니다. 받은 사랑으로 일어서고 흘린 사랑으로 살아난다 하셨던 그 음성이 이 무렵 설아 아씨에게는 함께 들어온 종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시집에서 매를 맞으며 자라던 어린 종이었지요. 박씨 종가에서 새색시가 추방될 때 시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 될 것이 뻔하기에 노덕이 길에 나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윤가 주막에 부엌일을 거들며 설아 아씨를 마님이라 불렀지요. 마님, 마님께서 이런 풀까지 다 아십니까? 분이야, 너도 이 풀의 이름을 한 가지 한 가지 알아두거라. 살다 보면 한 풀이 한 사람을 살리는 날이 온단다. 마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설아 아씨가 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 주었지요. 어린 종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 한 자락이 비쳤습니다. 윤가 주막의 마당에는 그 가을 한 자락이 잔잔히 흘러갔습니다. 설아 아씨가 새색시였다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고 그저 약 잘 짓는 낭자라 했지요. 그러나 설아 아씨의 가슴 안에서는 한 가지 결심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책, 윤가의 인장, 산자고의 가루, 이 셋을 한 자리에 올릴 자리가 어디인가. 그 답을 찾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깊지 않은 시각, 설아 아씨가 한 가지 꿈을 꾸었지요. 박지연 서방님이 흰 도포를 입고 설아 아씨 앞에 서 계셨습니다. 무어라 말씀은 없으시고 그저 손가락 하나로 어딘가를 가만히 가리키고 계셨지요. 가리키신 곳을 따라가 보니 양주 외삼촌 댁의 안방, 다락 옆 자개함이었습니다. 서방님,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답은 없으셨지만 도포 자락이 흩어지는 그 자리에 어머니의 음성이 한 자락 일어났지요.
받은 사랑으로 일어서고 흘린 사랑으로 살아난다 하시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설아 씨는 한낮이 지나기 전에 노덕과 함께 양주 외삼촌 댁으로 향했습니다. 외숙모가 떠난 뒤 빈집이 된 그 집은 마당에 자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지요. 안방 다락 한쪽에 자개암 하나가 먼지를 쓴 채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개암을 열자 그 안에는 비단으로 곱게 싼 작은 함이 또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함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지요. 한 장은 박지연 서방님의 친필 유언장이었습니다. 부인, 이 사람이 동생의 손을 의심하오. 아버님의 옛 죄를 동생에게 말한 그날부터 동생의 눈빛이 달라졌소. 이 사람이 갑자기 가게 되거든 부인은 부디 이 함을 양주 외삼촌 댁에 보내달라 노복에게 일러두었소.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은 부인에게 넘기는 것이요. 부디 사람한 주오. 또 한 가지는 옥잠 비녀의 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 한 쌍을 빚어 한 짝은 어린 설아의 머리에 꽂아 주시고 한 짝은 외삼촌 댁에 맡기셨던 것이지요. 그 안쪽에 새겨진 가는 글자 윤. 설아 씨는 자기암 앞에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 외삼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듯한 그 작은 함 앞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지요. 서방님이 마지막에 저를 부르셨던 그 한 마디 외삼촌 댁의 함, 이것이었군요. 동생을 조심하라 하셨던 그 말씀, 이제야 알아들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든 후 설아 아씨가 노덕에게 말했습니다. 노덕,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겠다. 네, 아씨. 이 인장과 이 비녀와 이 글과 이 종지의 가루, 이 네 가지를 한 자리에 올릴 자리가 어디인가. 의금부 도사 한 분께 쇳내가 선이 닿습니다. 옛 외삼촌과 동기간이셨던 분이지요. 한양길로 같이 가시지요. 그 밤 설아 씨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잠결에도 어머니의 음성이 잔잔히 들렸지요. 한 사람이 받은 사랑이 한 사람의 손에서 흘러 한 가문의 죄를 다리는 약이 되리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노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가시지요. 한양으로요. 분이는 쇳내 손주와 함께 주막을 지키도록 일러두었습니다. 어린 것이 길에 다니기에는 위태로울 듯하여요. 그래, 노덕아. 분이가 처음으로 제 자리를 가진 셈이로구나. 가자, 한양으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풀로 한 가문의 죄를 다리러 가자. 보찜 안에는 어머니의 책 한 권, 윤가의 인장 하나, 옥잠 비녀 한 개, 산자고, 가루의 종지, 그리고 박지연 서방님의 친필 유언장 한 장. 5가지가 한 보따리에 다 들어가지 않을 만큼 무거웠지요. 그러나 그 5가지 무게가 거짓골로 쫓겨났던 새색 씨의 발걸음을 처음으로 가볍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설아 씨의 얼굴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미소를 닮은 빛이 잠시 어렸지요. 곧 한양에 닿으면 박씨 종가의 그 단단한 대문 앞에 다시 설 것이고 그 단단한 대문 안의 모든 일이 햇빛 아래로 끌려 나오리라. 그렇게 굳게 믿었지요. 그러나 설아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단단한 대문 안에서 누군가가 설아 씨의 발걸음을 먼저 알아챘다는 것을 말이지요. 한양 박씨 종가의 사랑채에서 시동생 박지화는 작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동선을 살피게 한 지 한 달여. 거짓골로 쫓겨난 그 새색 씨의 행적이 마침내 등잔 불빛 아래로 들어온 셈이었지요. 양주 윤가 주막, 약 잘 짓는 낭자, 늙은 노복 하나와 동행,
박지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종이를 꼬깃꼬깃 접어 손에 쥔 채로 단도한 자루를 띠에 차고 사랑채를 빠져나갔지요. 이것이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하는 것을. 한 번 더 손을 봐 주어야겠구나. 한양으로 향하던 설아 아씨와 노덕은 그 밤 한양 십리 박산모롱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늦가을 달이 구름에 가려 길이 어둑어둑했지요. 노덕이 자꾸 뒤를 흘끔거렸습니다. 아씨, 어쩐지 누가 한참을 따라오는 듯합니다. 설아 아씨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찜을 끌어안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지요. 그러던 그때 산모롱이 굽은 길에서 검은 그림자 셋이 갑자기 길을 막아섰습니다. 보자기 하나만 두고 가시오. 그러면 목숨은 살려드리리다. 노덕이 설아 아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늙은 몸으로 지팡이를 고추 세웠지요. 이 늙은 것을 먼저 베고 가시오. 아씨 보찜은 손도 못 댈 것이오. 칼날 한 자락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노덕의 어깨에서 부른 것이 흘러 길에 떨어졌지요. 설아 아씨는 비명을 삼키며 노덕을 받쳐 안았습니다. 노덕, 노덕아. 아씨 보찜을. 보찜이 그 순간 검은 손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책, 윤가 인장, 옥잠비녀, 산자고 가로의 종지, 박지연 서방님의 친필 유언장, 5가지를 한꺼번에 빼앗긴 것이었지요. 설아 아씨는 손이 묶이고 입이 막힌 채 한양 변두리의 한 빈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노덕은 산모롱이 길 한 구석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지요. 빈집의 어두운 방 한 칸. 손과 발이 묶인 설아 아씨 앞에 등잔 하나가 켜지고 그 너머로 시동생 박지환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형수님. 박지환의 목소리는 옛 시집에서 들었던 가시 어린 그 목소리 그대로였지요. 형수님이 부엌에서 종지를 챙겨 가셨더군요. 그 종지가 지금 형수님 보찜 안에 있고요. 형수님은 그날 새벽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박지환이 입을 가린 천을 풀어 주었습니다. 설아 아씨가 한참 만에 입을 떼었지요. 서방님이 마지막에 드신 차에 그 풀이 있었지요. 도련님 손이 그 차를 따라 드렸지요. 형수님은 영민하십니다. 옛 시집에서도 그랬지요. 이 사람이 한자리에서 그 영민함이 마음에 들었던 적이 있었지요. 첩의 자리를 드리려 했을 때 거두어 주셨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을요. 그날도 지금도 같은 답을 드릴 뿐입니다. 도련님. 박지환은 설아 아씨의 보찜에서 어머니의 책을 꺼내 등잔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어머니 손에서 나왔다 하셨지요. 그 어머니의 따님이 윤가 마지막 핏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보찜 안의 인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형수님은 이 책 한 권으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지요. 박지환이 어머니의 책을 등잔에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종이 가장자리에 작은 불티가 옮겨 붙기 시작했지요. 형수님. 어머니라는 분의 가르침이 형수님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군요. 그 가르침을 이 사람이 한 줌의 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지환이 등잔을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마룻바닥에 기름이 흘렀고 그 위로 작은 불꽃이 빠르게 번졌지요. 박지환은 어머니의 책 일부와 보찜의 다른 것을 챙겨 들고 빈집의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마룻바닥 위로 떨어졌지요. 설아 아씨는 손과 발이 묶인 채 마룻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꽃이 한 자락 한 자락 다가왔지요. 어머니의 책의 절반이 박지환의 손에 끌려 나갔고
나머지 반쪽이 발치에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짙어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지막 흐려져 가는 의식 한 자락에 어머니의 음성이 잔잔히 일어났지요. 설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흘리지 못한 사랑이 있는지요. 빈집 한쪽 처마가 무너지고 작은 창의 종이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그 새벽 한양 변두리의 어느 빈집에서 새색시 윤서라는 15년 동안 짊어졌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빼앗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불꽃이 점점 발치까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책 반쪽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옆에서 설아 씨의 의식이 한 자락 한 자락 멀어지고 있었지요. 흐려지는 의식 사이에서 설아 씨는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봄날 산빛 아래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7살의 설아였지요. 어머니의 음성이 한 자락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설아야, 사람은 받은 사랑으로 일어서고 흘린 사랑으로 살아나느니라. 설아 씨의 의식 한 구석에서 마지막으로 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강가에서 행상 어른을 살린 것은 어머니의 흘리신 사랑이 자기 손을 거쳐 또 한 사람에게 가서 약이 된 것. 그 행상 어른이 다시 주먹밥을 떼어 주신 것은 그 사랑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 그러면 지금 자기가 마지막으로 흘려야 할 사랑은 무엇인가? 노덕. 설아 씨의 입에서 가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산모롱이 길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늙은 노덕. 노덕을 살리지 못하고 끌려온 자기 자신. 설아 씨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보다 노덕을 먼저 떠올렸지요. 산모롱이 길에 쓰러져 있던 노덕은 그 새벽 길을 지나던 한 늙은 도사의 손에 발견되었습니다. 옛 외삼촌의 동기간이셨던 의금부 도사였지요. 노덕이 어깨에서 흐르는 피로 마지막 힘을 짜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도사 어른 아씨께서 박씨 종가의 빈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도사는 노덕을 가까운 의원으로 보내고 자기 사람들에게 한양 변두리 빈집을 한 채 한 채 뒤지라 명했지요. 새벽이 채 가시기 전에 도사들이 그 빈집을 찾아냈습니다. 마룻바닥에 불은 다행히 한쪽 구석에서 머문 채로 더 번지지 않은 상태였지요. 묶인 채 누워있던 설아 아씨의 의식이 한 도사의 손에 의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낭자, 정신이 드시는가? 어머니의 책이 박지환의 손에 있습니다. 윤가의 인장도, 옥잠 비녀도, 산자고의 가루도, 서방님의 글도 그자의 손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드리리다. 며칠 후 의금부 마당에서는 평생 보지 못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형조판서 박판서가 도포 자락을 끌린 채 무릎을 꿇었고 그 아들 박지환이 묶인 채 그 옆에 끌려 나왔지요. 도사가 박판서 앞에 보퉁이 하나를 풀어 놓았습니다. 윤가 인장 옥잠 비녀 산자고 가루의 종지, 박지연의 친필 유언장, 그리고 박지환의 사랑채에서 압수한 어머니의 책 반쪽. 이 인장이 무엇인지 대감께서 아실 것이요. 15년 전 대감 손에 문 닫은 그 윤가의 인장이지요. 윤대감 따님 윤설아 지금 이 자리에 살아 계신 분이요. 그 따님을 대감의 작은 아들 박지환이 산자고로 죽이려다가 도리어 큰아들의 시계 그 산자고를 따라들였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모함이다. 본관은 그 일과 무관하다. 박판서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지환의 입가에 한 줄기 비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와서 무관하다 하실 일이 아니시지요. 15년 전 윤대감을 모해하신 그 일을 형이 아셨고 형이 아버님께 직접 여쭙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능지처참에 철거면 아버님도 그 옆자리에 앉으셔야 공평한 일이지요. 이놈, 입을 닫지 못할까. 박지환은 자기 형을 죽인 손으로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끌어내렸습니다. 측근이 측근을 배신하는 그 자리에서 박 판서의 마지막 변명도 무너졌지요. 박지환은 형 독살의 죄로 능지처참, 박 판서는 윤대감 무고와 아들 살인, 은폐로 가산 몰수 후 사약, 김씨 부인은 아들의 죄에 연좌의 관비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누명으로 문 닫은 윤가는 그날로 신원이 회복되었지요. 윤대감은 사후 정승의 자리에 추증되고 윤설아는 윤가의 외동딸로 다시 호적에 올랐습니다. 설아 아씨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머니의 산소였습니다. 양주 옛 윤가의 폐가 넘어 작은 언덕, 어머니가 길에 쓰러지신 그 자리에 노덕이 무덤 한 자락을 만들어 두셨던 것이지요. 어머니, 저 윤가 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어머니의 무덤 위에 잔잔히 비쳤지요. 옆에는 어깨를 다친 노덕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고, 손에는 일금부에서 다시 찾아온 어머니의 책 반쪽이 들려 있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그 반쪽이 그래도 한 가문의 죄를 다리는 약이 되어 주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아 아씨는 친정 가문이 복권된 뒤에도 그 큰 집에 들어가 살지 않았지요. 양주의 작은 마을 한 모퉁이에 약방을 열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풀로 가난한 백성들의 가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방을 윤가 약방이라 불렀지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흐른 어느 봄, 윤가 약방의 문 앞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다부진 어깨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 등에는 약보찜을 메고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윤 어머님 계신지요? 10년 전 산골 마을의 한 아이가 큰 열병에 걸려 죽기 직전에 어머님께서 약을 다려 주신 일이 있었지요.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그 후로 어머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산골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다려 드리고 있습니다. 설아 아씨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일러주신 그 봄날의 음성이 약방 한 모퉁이에 다시 비치는 듯 했지요. 어머니께서 일러주셨지요. 사람은 받은 사랑으로 일어서고 흘린 사랑으로 살아난다고. 어머니가 흘리신 사랑이 저를 일으켰고 제가 흘린 사랑이 어머니를 다시 살리는 계로구나. 오늘 보니 설아 아씨가 청년의 손을 두 손으로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거기 있었고 자기 자신의 손이 거기 있었고 청년의 손이 거기 있었지요. 세 손이 한자리에서 만나 세 손길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천한 것이야 빈손으로 쫓겨났던 한 새색시가 한 가문을 무너뜨리고 또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한 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의 시작도 어머니의 손이었고 그 길의 끝도 어머니의 손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